자, 안녕하세요. 4, 5월 달은 기출문제 분석을 할 겁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할 텐데, 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어야 되죠? 이유 없이 하는 행동은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모든 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자, 기출문제 분석을 하는 이유를 몇 가지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왜 할까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건 아닐 거고, 예, 우리의 목표, 합격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합격에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너무나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될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첫째는 해 아래 새로운 게 없어요. 해 아래 새로운 게 없다. 그렇죠. 해 아래 새로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반복돼요. 문제가. 기출되었던 문제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히 몇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의 문제를 보면 한 5, 6문제가 이전에 이미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다시 살짝 이렇게 질문의 내용을 조금 바꾼다든지 어떤 경우는 그게 똑같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 같은 경우에 그 전년도에 했던 이야기가 한 2년 뒤에 거의 똑같이 나오고 심지어 듀이 같은 경우에 막 이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도덕의 목표 성장 같은 경우에 한 3번씩 반복해서 나와요. 이런 방식으로 기출문제를 좀 정확히 분석을 하시게 되면 기출문제는 문제 형식 자체가 여기 발문이 있고 제시문이 이렇게 주어지고 하는데 여기 사용되었던 제시문이 다시 문제로 되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자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그 전에 사용됐던 제시문 안에 들어있던 내용이 서술형으로 나오기도 하고 기입형으로 나오기도 하고 자 하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를 좀 정확히 분석을 해 두시면 제 생각에는 최소한 3문제에서 5문제까지는 그냥 커버를 하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왜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게 합격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이론 총정리입니다. 이론 총정리. 기출문제를 분석하시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주제를 나와 있는 문제들의 주제와 다음에 내용들, 이론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숙지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전 영역에 걸쳐서 거의 대부분의 이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이론을 공부를 한번 하셨고 다시 그 이론을 복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습을 해야 되는데 이 기출문제는 그 복습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좋은 수단이 됩니다. 수단이 되고 또 문제를 통해 복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고 이런 이론과 관련해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되는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합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도움이 되고요. 부차적으로 기출문제를 분석하다 보면은 우리가 출제 영역이나 출제 주제나 출제될 만한 그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고 또 하나 기출문제를 분석하기 때문에 수많은 제시문을 보게 됩니다. 제시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제시문들의 거의 90%는 원문이에요. 원문입니다. 물론 원문을 원문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원문을 조금 이렇게 출제자께서 좀 이렇게 조정을 하셔가지고 내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원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부 과정이나 이런 걸 거쳐오는 과정에서 주요 원서들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것인데 특히 그렇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주요 원문을 접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이거.
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분석하실 때 단순하게 그 질문을 보고 발문을 보고 제시문을 한번 그냥 읽는 수준 좀 넘어서 그 그 기출문제에 등장하고 있는 제시문들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예상문제를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지금까지 어떤 영역에서 출제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은 부분을 예상할 수가 있고, 또한 그 기출된 부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응용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출문제를 분석한다는 건 우리의 목표인 합격을 위한 정말 좋은 수단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될 거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하지 말아도 되고 뭐 하면 좋고 안 해도 뭐 그만인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강의를 통해서 기출문제를 분석하시든 아니면 홀로 기출문제를 분석하시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이건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분석을 하셔야 되고, 뭐 분석한다라는 말은 조금 어색하긴 한데 기출문제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4월 달에서 5월 달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이 과정을 통해 이론을 다시 한번 총정리한다는 생각으로 그 접근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석 과정은 제 강의의 순서 과정을 따라갈 겁니다. 저는 그 이론 강의를 그 서양윤리부터 시작하고 서양윤리, 동양윤리, 다음에 정치사회사상, 뭐 통일교육론, 응용윤리, 다음에 뭐 교과교육론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교과교육론 강의는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5월 달부터 시작을 하는데 교과교육론 기출문제 분석을 가장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뭐 겹치게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할 거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요 파트는 제가 따로 인터넷 강의로 찍어 놓을 겁니다. 그걸 보시길 바랍니다. 요거는 현장 강의,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용적인 목적 때문에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이것까지 다 했거든요. 하니까 한 12주 정도 걸려요. 여러분들한테 너무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촬영을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업로드해 둘 테니까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들어오셔가지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이거 인터넷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보시면은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여기 플러스에서 논술 문제 있죠. 논술. 자, 요렇게. 근데 이게 원래 예전에 찍어둔 게 있는데 올해 제가 다시 촬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너무 젊어요. 한참 전에 찍어놓은 거라 가지고 안 되겠다. 원래 현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요거 논술은 새로 찍지는 않고 논술은 그대로 두고요. 요 두 개는 제가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이 끝나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시간이 되실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교재가 올해 새로 좀 출판이 되었는데요. 그 교재 변경사항,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교재와 좀 다른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때는 보면 제목도 좀 달랐습니다. 그때는 뭐 22년간, 뭐 20년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원래 교재 안에 2002년에서 현재까지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세분화 보면 2002년에서 2019년까지, 그러니까 이전의 서술형 시험, 예전 서술형 시험 다음에 2019년에서 언제 바뀌었죠? 서술형 2014년? 2014년 맞나? 요때까지가 객관식, 1차 객관식, 2차 논술 그때거든요. 하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 지금 현재 시험 유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 그때 이전 교재도 여기는 모든 문제를 담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제가 모든 문제를 담지 않았냐면, 일단은 교육과정이 바뀌었어요. 2002년도 교육과정하고 지금 교육과정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교육과정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는, 교육과정에 보시면은 우리 교과 내용 요소가 있는데 내용 요소도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 시대 때 문제를 좀 보니까 굉장히 얼토당토하는 문제들도 꽤 많아요.
예전 서술형 시험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가 봐도 문제가 많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때는 모든 문제를 담지 않았고 현재 교육 과정에 비추어 봐서 그 출제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문제들만 좀 이렇게 뽑아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019년이래. 왜 이렇게 되냐? 이제서 2009년. 2009년 맞나? 예, 그쯤 돼요. 2010년에서 2014년 정도까지 객관식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는 대부분 다 실었습니다. 다 실었는데 실제 강의에서는 모든 문제를 다 다루질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겹치고 막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좀 빼고, 의미가 없는 문제들은 좀 빼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시험 유형이 바뀐 이유는 모든 문제를 다 다루었습니다. 근데 올해 개정된 그 책에서는 일단은 예전 서술형 시험 문제는 다 뺐습니다. 담지 않았습니다. 담지 않았고, 그 객관식 시험 문제 중에서도 그 제가 실제로 강의에서 하지 않았던 문제는 뺐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분량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출판사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도저히 한 권으로는 제본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다 넣게 되면은 2권으로 만들어야 된대요. 2권으로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 일단은 책값이 비싸집니다. 2권을 사야 되기 때문에 책값이 비싸지고, 그리고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한 권으로 만들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자, 대신에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2002년에서 2009년 요 사이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서도 의미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 그럴 경우에는 제가 보충 자료를 이렇게 드렸죠. 그 안에 관련되어 있는 제가 의미 있다, 요 사이에 의미 있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문제들은 그냥 보충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강의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교재에서는 뺐지만 다뤄야 될 만한 문제들은 보충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책값도 아끼고 그럴 수 있으니까, 자, 그런 식으로 좀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별로 없고요. 여러분들 이거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잘 분석하셔야 되고, 문제량이 그렇게 적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8주로 계획되어 있는데, 제가 보통 강의를 지금까지 경험치에 입각해 보면 8주에 거의 잘 끝나지가 않아요. 가급적이면 8주에 좀 보통 10주 정도 걸렸습니다. 보통 10주 정도 걸렸고요. 자, 이 분석을 하면서 제가 이론 내용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이론 설명의 수준은 이론 강의의 수준보다는 조금 간략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론 강의는 아니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 시점 되면 어느 정도는 공부가 되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론 강의할 때는 아예 전제를 아예 모른다, 모든 분들이. 그걸 전제로 하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상세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공부가 되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그렇게 이론 강의할 때만큼 자세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핵심은 말씀을 드리도록 그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교재를 혹시 예전에 있었는데 왜 문제를 뺐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별로 없고, 뺀 문제 중에 의미 있는 문제들은 보충 자료로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양부터 시작할까요? 플라톤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플라톤 선생님.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출 분석을 할 때, 지금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도 순으로 분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도 순으로 이렇게 쭉 그 순서로 분석하지를 않고, 자, 관련 이론을 두고, 아니면 관련 주제를 두고, 그 주제와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다 한꺼번에 묶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톤의 이데아론인데, 2019년에 출제가 되었고, 예를 들어 24년에 출제가 되었다. 이데아론인데, 그러면은 요걸 같이 묶어서 볼 겁니다, 문제를. 그러니까 같은 주제, 같은 이론의 문제들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은
연도와 상관없이 한꺼번에 묶을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기출문제를 보시면 한 명이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상당수가 2명 이상의 학자를 한꺼번에 묶어서 비교형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움 플러스 칸트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묶여져 있다. 아니면은 칸트 플러스 밀 이렇게 묶여져 있다라고 한다라면 요런 문제들 같은 경우, 이런 형태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휴움 플러스 칸트 같은 경우에는 휴움 영역에서 풀질 않고 아니지. 예. 칸트를 다룰 때 풀 겁니다. 그러니까 후배들을 다룰 때 보다 좀 나이가 젊은 사람을 다룰 때 풀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플라톤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양 윤리사상가의 어떤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해당하는 것을 동굴의 비율을 나타낸 그림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예를 들어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그림, 아름다운 조각은 여러 면에서 다르지만 그래도 저마다 아름답죠. 국어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출제자께서 개조를 좀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것들은 저마다 아름다운 사물일지는 모르지만 어느 것도 아름다움 자체는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아름다운 것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름다우신데, 아름다운 것들은 무수히 많은데, 아름다운 것들은 아름다운 그 자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 것 자체, 이런 식으로 플라톤이 정의를 합니다. 이게 이데아에 대한 하나의 정의입니다. 이데아를 표현할 때, 플라톤이 이데아를 표현할 때, 뭐뭐인 것들과 이렇게 두 구분을 해요. 뭐뭐인 것들, 뭐뭐인 것 자체. 자, 아름다운 것들,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아름다운 것들은 많죠. 그런데 아름다운 것들은 아름다움 그 자체는 아니에요. 자, 요게 이데아예요. 아름다운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로 만들어주는 아름다움 그 자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름다움 자체는 따로 있으며 아름다움 자체를 아름다움의 이데아라 부른다. 자, 이데아론입니다. 이데아론 부르고. 자, 그림이 있죠? 요거는 출제자께서 이게 독일 고등학생 철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이거 저거 냈는지 몰라? 허락을 받고 가져오셨는지. 독일 교과서, 독일 철학 교과서, 고등학교 철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림이에요. 이걸 저작권 위반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데 허락을 받았겠죠. 자, 여러분들 동굴의 비율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마 공부가 되셨으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보시면 죄수가 하나 묶여져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사람은 내려오고 있네요. 이 사람은 위에 태양을 본 사람이에요. 태양을 본 사람이고 그 위에 항아리가 하나 있고 다음에 불이 있고 그 다음에 동굴 입구에서 나가가지고 연못이 하나 있는데 거기 나무 그림자가 있고 거기에 사람 하나가 좀 서 있죠? 이 사람이 이제 동굴 밖으로 나갔어. 나가가지고 궁극적으로는 태양을 본 사람이죠. 그 다음에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태양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중에서 이데아가 뭐죠? 이데아를 상징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나무하고 다음에 태양입니다. 그리고 자, 나무는 온갖 이데아들을 상징하는 거고 위에 태양 있죠? 태양은 뭘 상징하는 거죠? 선의 이데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선의 이데아. 자, 요 문제는 이데아론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옆에 보시면은 문항 해설이 되어 있고요. 출제 지문 분석이라고 되어가지고 출처하고 관련 이론 쓰여 있고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관련 이론이 있습니다. 자, 관련 이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될 건 이데아의 성격을 좀 알아봅시다. 자, 이데아의 세 개 존재합니다. 이거는 그 플라톤의 전형적인 그 두세 개의 이론, 이원론, 이쪽에 이데아의 세계, 이쪽에 우리가 경험을, 그러니까 감각 경험할 수 있는 세계, 현상 세계가 있는데, 이데아는 현상 세계에 존재하는 건 아니라 이데아가 원래 거주하는 영역은 이 이데아의 세계에 건조하고, 자, 객관적인 존재이며, 자, 물질성, 그러니까 진료적 성분이 없어요. 비물질적이고, 다음에 절대적이며 영원불변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고, 자,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감각 경험 가능한 이 현상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가변적이죠. 하지만 이데아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편성을 지닌 참된 실제. 자, 현상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의 존재 근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플라톤의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아름다운 것들 있죠. 이렇게 뭐 합시다. 홍길동은 사람, 김병찬도 사람이잖아요. 홍길동 사람, 김병찬도 사람인데 홍길동을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김병찬을 사람으로 만들어준 건 사람의 이데아예요. 자, 플라톤의 생각은 뭐냐면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 그 이데아를 본뜬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데아가 없으면 현실 세계에는 그런 게 없는, 예를 들어 아름다움에 이데아가 없다라면 현실 세계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을 수 없어요. 하기 때문에 이데아는 현실 세계에, 현상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존재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본질이에요. 아름다운 것들의 본질이 아름다움이라고 한다면 아름다운 것들의 본질이 아름다움이잖아요. 공통 본질이 아름다움이잖아요. 그 아름다움이 이데아예요. 그리고 아름다움은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 가능한 사물들의 속성이 아니라 이데아인 거예요. 이데아가 현실 세계의 사물들에 분유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분유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상 세계의 존재자들의 원형입니다. 오직, 자, 그러면 이데아는 어떻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느냐? 이데아는 감각 경험을 통해 인식될 수 없습니다. 감각 경험을 통해 인식될 수 없고요. 이데아는 오직 뭐를 통해서만? 지성을 혹은 이성을 통해서만 직관되는 겁니다. 자, 지성에 의해서만 인식되는 참된 인식의 대상이요. 자, 여기에 실천적 영역, 즉 정치라든지 윤리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는 자, 정치가 통치를 할 때 따라야 될 모범이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그러니까 윤리적 가치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선 있죠. 세상에는 많은 선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선의 근원은 뭘까요? 많은 선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의 근원은 선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선에 이대한 거죠. 그리고 선에 이대한 영원불변하고 보편적이고 뭐 그런 존재잖아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 가치라고 이야기되는 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데아의 기본 생각이고, 자, 동굴의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원문이거든요. 뒷페이지에 보시면 동굴의 비유에 나타나 있는 상징 해석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 독일 교과서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걸 다 빼버리고, 자, 여러분 제 밑에서부터 봅시다. 동굴 안쪽이 있잖아요. 동굴 안쪽을 보시면 동굴 입구로 보시면, 자, 이 동굴 벽면이 있고 여기 그림자가 있고 죄수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이쪽만 쳐다보게 되어 있고, 자, 그런데 소위 영혼의 전환 카타르시스를 통해 이 쇠사슬을 끊어버린 죄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담벼락이 있어요. 담벼락이 있고 여기에 뭐 아까 항아리 같은 게 있죠. 다음에 여기 횃불이 이렇게 타오르고 있고, 이렇게 비춰주니까 이렇게 비춰가지고 이렇게 그림자가 지는 겁니다. 지고 여기 있고 여기에 요 입구에 딱 붙어가지고 연못이 있어요. 입구에 딱 붙어서 연못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못이 있고 여기에 나무가 있고 나무 그림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태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일단은 요 죄수는요. 그러니까 그림자 쪽을 바라보고 있는 죄수는 어떤 인지적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냐면 그의 정신이 의견들로 가득 차 있는 존재입니다. 감각을 근원으로 하는 의견들, 그러니까 참된 지식이 아니죠.
참된 지식, 그 의견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참된 지식이요 실제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신이 의견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고, 존재론적으로 보자면, 자, 요 그림자 있잖아요. 요 그림자는 허상이에요. 이거는 실물이 아니에요. 이 실제성이 없어요. 자, 그런데 현상세계의 요 실물 있죠. 요 항아리를 뭘 상징하냐면, 우리가 감각 경험 가능한 현상세계의 실물들, 나무라든지 인공물, 그러니까 자연물, 인공물 다 통틀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현상세계 실물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국가편에 보면 요 태양이, 요 횃불이 있거든요. 요거는 그냥 뭐 태양을 흉내낸 것 이런 식으로만 나옵니다. 나오고, 요 연못이 있는데 나무 그림자가 있어요. 요거는 이데아가 아니에요. 요거는 이데아의 그림자일 뿐인데, 이게 선분의 비유에서는 요게 뭐와 관련되냐면 디아노니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로부터 개별적인 그 결론으로 이끌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건데, 수학적인 것들, 삼각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 수학적인 것들이고요. 요게 이데아고 요게 선의 이데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 이데아. 여러분 뭐 그 이데아론도 공부를 좀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윤리사상 수업에서 사용된 자료이다. 이 자료의 내용을 주장한 서양 윤리사상가의 관점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서양 윤리사상 이해를 위한 고전 자료. 시민들은 저마다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한 가지 일에 개개인이 배치되어야 한다. 제 교재에 제시문에 좀 굵은 글씨로 표현된 건 기평으로 나올 그 후보자들입니다. 주요 개념들. 여러분들 플라톤은 국가의 기원을 설명할 때 각 개인들의 타고난 성향에 따라 이루어진 국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는 각자가 자신의 한 가지 일에 종사함으로써 각자는 여럿 아닌 한 사람 되도록 하고, 또한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 전체가 자연적으로 여럿 아닌 한 나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건 사실상 그 정의의 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 점은 즉 실상이 이 나라가 정의로운 것이 그 안에 있는 세 부류가 저마다 자신의 일을 함에 의했음은 확실하다. 정의의 덕에 성격과 관련된 기출 원문이에요. 정의가 뭐예요? 어떻게 규정적으로 정의되죠? 각자가 각자의 할 일을 하고 자신의 타고난 성향에 맞는 일을 하고 또 남의 일을 넘보지 않는 것. 지금 요 구절은 각자가 각자 자신이 타고난 성향에 적합한 일을 해야 한다. 우리가 정의로운 국가, 올바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출제 의도를 보시면 영혼 삼분설과 사주덕설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철인치자 사상, 이거는 뭐 정치 사상에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간에 철인치자 사상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다. 자, 크게 이야기하면 플라톤의 등론과 관련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관점으로 옳은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절제를 통치자와 피치자 모두에게 관계되는 덕으로 본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예, 이거 전체의 덕이에요. 일단은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제 그 객관식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그 문항 해설을 보시면 그 오답 수정이라는 부분 있죠? 자, 요거는 왜 이 선택지가 잘못되어 있는지, 이 선택지를 올바른 선택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입니다. 그래서 요걸 좀 보시고 여러분, 중요한 그 수정된 내용입니다. 수정된 내용을 잘 숙지를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수정된 내용이 플라톤의 혹은 다른 학자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의 견해니까요. 자, 2번 한번 볼까요? 격정과 기계를 욕구적인 부분과 같은 성질의 것으로 본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이거 왜 틀렸죠? 플라톤의 영혼 삼분설과 맞지 않습니다. 플라톤은 영혼을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하죠. 어떻게? 이성적인 부분, 기계적인 부분, 욕구하는 부분이죠. 욕구하는 부분과 기계적인 부분은 달라요. 그래서 세 번째 선택지, 감정과 욕구를 제거한 이성적 삶을 정의로운 것으로 본다. 자, 이것도 틀려요. 우리 영혼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정의는요, 그 세 부분들 사이의 조화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렇죠? 이성에 의해
나머지 두 부분을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다음에 모든 시민은 덕의 함양을 통해 철은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본다. 이건 왜 틀렸을까요? 모든 시민은 통치자가 될 수 없어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자, 다음에 정의를 그 자체로는 수것으로 오나 그 결과가 좋은 것으로 본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편에 그 제자가 물어요. 제자가 소크라테스한테 정의는 그 자체로 좋기 때문에 뭐 좋은 겁니까? 그 결과 때문에 좋은 겁니까? 그 자체로도 좋고 그 결과 때문에도 좋은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소크라테스께서 하신 말씀이 정의는 그 자체로도 좋고 그 결과 때문에도 좋다라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틀렸어요. 자, 이 문제를 통해 우리 영혼 3분설과 플라톤의 사주덕설을 정리를 합시다. 관련 이론을 한번 보시면 자, 영혼 3분설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가 이성적인 부분, 하나가 기계적인 부분, 하나가 욕구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기능에 따른 분류예요. 영혼이 어떤 방식으로 기능하느냐, 어떤 기능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자, 기능은 그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 있거든요. 기능이 있다는 건 그 기능과 관련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세 부분으로 나눴다는 건 영혼을 기능에 따라 소위 일에 따라 나눈 겁니다. 자, 이성적인 부분이 해야 되는 하는 일을 볼게요. 논리적이고 추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영원 불변하는 실제인 이데아에 대한 알을 직관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영혼 안에 최상의 부분입니다. 신적인 부분이라고 불러요, 플라톤이. 자, 보편적인 도덕적 진리를 파악하고 인간에게 참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가 뭐 도덕적인 삶과 관련해서는요. 자, 요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자, 기계적인 부분은 뭘까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쁜 것을 볼 때 욱 하는 겁니다. 의분을 느끼는 부분. 그래서 이건 욕구하고 달라요. 욕구는 우리 자신의 그 신체적인 생존과 밀접하게 좀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욕구가 뭘까요? 쾌락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욕구입니다. 아주 본질적인 욕구인데요. 쾌락, 고통 같은 거 있죠? 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두려움 없이 실행하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과감하게 배척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영혼의 부분이에요. 자, 욕구하는 부분은 자신이 물질적인 복지 및 그것의 충족과 관련된 자연적인 욕망이 드러나는, 그래서 이 수많은 욕망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수많은 욕구들을 느끼고 욕망들을 느끼는데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뭐냐면, 혹은 감정, 이 욕구들과 관련되어 있는 감정이 뭐냐면 쾌고예요. 쾌락과 고통이에요. 쾌락과 고통입니다. 우리가 그 배가 고프면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뭔가를 먹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리고 그게 충족되면 쾌락을 느끼는 거지. 자, 어쨌든 간에 욕구와 기계는 기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자, 이제 사주덕설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덕이란 고대 그리스어로 이 아레테라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아레테는 언제나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냐면 고대 그리스어로 에르곤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능입니다. 아레테는 언제나 에르곤과 관련되어 있는 아레테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레테는 이 기능 있잖아요. 이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게 덕이에요. 예를 들어 용기의 덕이라면 어떨까요? 두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용기 있는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용기라는 덕입니다. 무엇인가를 잘 할 수 있도록,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는 내적인 능력이 아레테예요. 아레테거든요. 자, 그 일을, 기능과 관련된 일을 잘 하도록 해주는 게 아레테예요. 자, 그런데 우리 그 정신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기능에 따른, 일에 따른 분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성의 기능을 훌륭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해주는 아레테. 그래서 이성이 자기 일을 훌륭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레테. 그게 뭐죠?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봤고요. 기계적인 부분이 자기 일을 훌륭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레테. 그게 용기입니다. 이 부분은 독자적인 아레테가 없어요. 지금 우리 그 선택지 1번 보셨죠? 독자적인 아레테가 없고 영혼 전체와 관련된 아레테가 절제와 정의입니다. 자,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시면 지혜란 이성적 부분의 고유한 덕입니다.
득이고 보편적인 도덕적 진리를 파악하고 인간에게 참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영혼의 힘, 능력, 영혼의 다른 부분인 기계적인 부분과 욕구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영혼을 위해 참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 영혼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영혼의 힘, 능력이고요. 자, 용기는 기계적인 부분에 고유한 덕이에요. 고유한 덕이고, 자, 우리 국가편에 보면 용기에 대한 규정적 정의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들에 관한 바르고 준법적인 소신의 지속적인 보존과 그런 능력인데,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요 정의 있잖아요. 이게 플라톤의 정의예요. 규정적 정의인데,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들에 대한 알은 기계적인 부분에서 파악될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기계적인 부분은 그냥 의문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건 요 친구가 하는 겁니다. 이성이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용기라는 건요. 용기라는 건 이성의 판단을 보존하는 거예요. 이성이 알려주는 바에 따라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덕이에요. 자, 비도덕적인 욕구를 억제하고 이성이 알려주는 도덕적 지식 혹은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에요. 자, 기계와 지혜가 결합하여 형성되었다.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그 기계 그 자체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의문을 잘 느끼는 사람이 악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될 때 의문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알매 기초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실제로는 나쁜 게 아닌데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성의 지시를 따라야 돼. 이게 진짜 나쁜 거야. 이거 참으로 나쁜 거, 이건 참으로 좋은 거야. 라는 이성의 참된 그 판단을 따라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걸 혼합된 덕이라고 불러요, 용기를. 즉 기계가 육체적인 욕망에 빠지지 않고 이성을 따를 때 얻게 되는 덕이요. 자, 국가의 보조자 부류에게 요구되는 덕입니다. 국가를 방어하는 사람들. 덕으로서 통치자의 명령에 따라 내외의 적에 맞서 굳건하게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혜와 혼합된 덕이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부분적 덕인데, 부분의 고유한 덕인데 두 개는 절제하고 정의는 영혼 전체의 덕이에요. 영혼 전체의 덕이거든요. 자, 절제는 영혼의 한 부분에 속하는 덕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갖춰야 될 전체의 덕이요. 자, 국가편의 규정적인 정의입니다. 원문에 나와 있는, 자, 원서에 나와 있는, 뭐, 개인이든 국가든 간에. 자, 성향에 있어서 한결 나은 쪽과 한결 못한 쪽 사이에 어느 쪽이 지배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편에. 국가편에 절제에 대한 정의가. 자, 그러면 우리 영혼에서 성향상 가장 나은 게 뭐예요? 뭐 여러분들은 뭐 욕구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적어도 플라톤의 생각에 따르면 그리고 그래도 이게 좀 더 낫지. 아무래도 우리가 인간인데 우리가 돼지도 아니고 돼지는 이게 없잖아요. 자, 이성이에요. 그렇죠? 이게 한결 나은 부분이고 이게 한결 못한 부분이야. 그럼 누가 지배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성이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성의 지배를 자율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절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성이 자, 뭐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겁니다. 현 상황에서 선한 행동은 공부하는 거다. 네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공부를 해야 돼라고 이성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알려주는데 보통 욕구는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체, 그러니까 소위 우리 생명적인 자기 보존과 많이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관련돼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공부하는 행동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의 생리적인 조건과 정말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좀 움직여야 되는데 하루에 거의 대부분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 우리 몸에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뭐 이제 고관절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들 의자에 오래 앉아서 활동했을 때 신체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는 그 행위가 우리 몸에는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을 발생시키잖아요. 하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이 판단과 반하는 욕구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뭐 유흥 욕구 이런 거 생기잖아요. 자, 절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게 생기잖아요.
이성의 요구, 이성이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 비도덕적인 욕구가 생긴다 할지라도 사실상 절제 있는 사람은 비도덕적인 욕구도 생기지 않아요. 이 욕구가 이성의 지시에 따라 일어나요. 이 기계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의 지시에 따라 자기가 활동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두 부분의 활동이 이성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이 절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면 절제 있는 사람은 이성의 지시에 따라 활동을 할 때 고통을 느낄까요?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절제 있는 사람. 왜냐하면 합이라 그랬어요. 합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여기에 복종을 하는데 그 복종은 자율적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국가 가지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쉬운데 여기가 통치자고 여기가 보조자고 여기가 그 생산자잖아요. 그 절제 있는 국가는 얘네들이 자율적으로 통치자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통치자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막 괴로워하지 않아요. 절제 있는 사람은 절제 있는 행동을 하면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왜? 자율적으로 복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합의를 본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래서 영혼의 기계적인 부분과 욕구하는 부분의 활동이 이성에 의해 파악된 최선의 삶에 대한 삶에 따라 통제 조절되고 있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덕이에요. 이성의 요구에 따라 기계와 욕구를 스스로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요. 영혼의 부분들이 서로 간섭하여 영혼의 부분들 사이의 조화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절하겠죠.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해 통치와 피통치의 질서가 구축되는 거니까. 국가 예산에 대한 최상의 지식을 갖춘 지혜로운 자들이 통치하고 수호자와 생산자는 그들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일을 훌륭하게 수행할 때 형성되는 국가 전체의 덕. 자, 나머지 이제 마지막으로 정의 혹은 올바름입니다. 자, 국가편에서의 규정적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할 일을 잘하고, 자, 어때요? 이성의 할 일을 잘하고, 기계는 기계의 할 일을 잘하고, 욕구는 욕구의 할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지혜와 용기의 덕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갖춰지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기계와 욕구, 요 두 부분이 자기가 할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성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영혼의 각 부분이요. 이성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하고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일을 넘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있죠. 기계가 뭐 예를 들어 욕구가 우리 정신을 지배한다든지 이런 게 다른 사람의 일을 넘보는 거예요. 공부해야 된다. 이성을 알려주는데 유혹 욕구가 생겼단 말이야. 우리가 만약에 이 유혹 욕구에 따라 행동하게 되면 우리 정신이 욕구가 우리 정신을 지배하고 있죠. 이러면은 이 정신은 정의로운 정신, 올바른 정신이 아니에요. 이성이 지배를 해야 돼. 이성이. 자,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넘보지 않는다라는 건 욕구가 우리 정신을 지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정신을 지배하는 일을 수행해야 되는 건 이성이에요, 이성. 자, 영혼의 각 부분이 자신의 기능에 따라 일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나아가 그 각 부분이 내적인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전체적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상태를 이루고 유지하는 영혼의 능력. 국가 내의 사회적 부류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올바르게 조절함으로써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들을 결속시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된 나라를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결합력. 이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 다음에 철인치자 사상인데 이건 뭐 정치사상 파트에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때 한번 다시 보는 걸로 합시다. 하고 여러분들 그 수정된 부분들 잘 능력여 보시길 바랍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2020년 문제. 가나는 서양 고대 윤리 사상가들의 주장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함은 선천적으로 있게 된 것도 아니며 저절로 있게 된 것도 아닌다. 앞에 한국어로 훌륭함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아레테의 한역입니다. 아레테의 한역인데 요거에 요새 자 현대의 한국의 뭐 플라톤이든 아리스토텔레스든 소위 고대 서양 철학 전문 학자들은 이 아레테를 덕으로 거의 번역하지 않습니다. 거의 번역하지 않고 훌륭함,
혹은 탁월성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가 덕이라 하면 이거는 도덕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하죠. 강한데 고대 그리스인들 심지어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아레테를 단지 도덕적인 의미로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일상적인 그 당시에 그리스인들이 사용했던 일상적인 용법을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훌륭한 거야. 훌륭한 거. 자기 기능을 잘 수행하면 훌륭하다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분필이 글씨를 잘 쓰라. 분필의 기능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글씨 쓰는 거잖아요. 분필이 그 일을 잘 하면 분필은 훌륭한 분필이에요. 아레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아레테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때 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훌륭함은 이렇게 번역을 해뒀죠. 요거 덕입니다. 덕. 아레테예요. 자, 덕은 선천적으로 있게 된 것도 아니고 저절로 있게 된 것도 아니다. 그것은 가르쳐질 수도 있으며 자, 덕은 가르칠 수 있다. 마음씀으로 해서 있게 된다. 훌륭함은 가르쳐질 수 있다는 것을 서로와 논변으로 내가 말했을 뿐만 아니라 아테네인들도 그리 믿고 있다. 지혜, 절제, 용기, 정의, 그리고 경건함은 모두 훌륭함의 부분들이다. 덕의 부분이다. 부분인데, 자, 덕의 일종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덕의 종류들이다. 이것들 중 넷은 앞에 지혜, 넷은 서로 상당히 비슷하지만 기억은 이것들 모두와 아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좀 웃긴 게 이 사람이 누구냐? 가가 누구냐? 가와 같이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프로타고라스입니다. 프로타고라스. 여러분들 우리 소피스트 공부하면 나오시는 분. 자, 그런데 요 주장이 어디에 실려 있냐면 프로타고라스의 이분이 실제로 쓴 이분의 저작에 실려 있는 내용이 아니고 플라톤의 대화편 중에 프로타고라스 편이 있어요. 플라톤의 대화편 중에 그러니까 플라톤의 저술 중에 프로타고라스 편이 있는데 거기에 등장합니다. 이 주장이. 이 주장이요. 자, 나아보도록 합시다. 교육이란 일부 사람들이 선전하고 주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들은 보지 못하는 눈에 시력을 넣어주듯 지식이 없는 영혼에 지식을 넣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영혼을 생성의 세계에서 실제의 세계로 전환해야 한다. 자, 요거는 국가편에 있는 내용을 출제자께서 좀 이렇게 개조를 하신 겁니다. 이거 지금 내용 안에는 상기설과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함축되어 있어요. 상기설과 관련된 내용이 함축되면서 교육에 관한 소피스트들의 입장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플라톤의 상기설에 따르면 우리가 진리인식은 상기예요. 우리 안에 이미 본유적으로 진리가 그러니까 어떤 참된 지식이 내재되어 있고 그걸 안다라는 건 그걸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교육은요. 교육 과정이란 외부에서 무엇인가를 우리 정신에 주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신 안에 있는 그 참된 지식, 이걸 순수한 이성의 힘을 통해 드러내는 게 교육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일부 사람들은 교육은 외부에 있는 것들을 우리 정신 안 내부로 집어넣어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소피스트들이에요. 그때 일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소피스트들이에요. 자, 그거 아니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을 알려면은 어떻게 영혼을 생성의 세계에서 실제의 세계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동굴에 비워보면 죄수 있죠. 요 벽면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참된 삶을 알기 위해서는 감각 경험에 의존하는 버릇을 버려야 돼요. 순수한 이성의 작용만을 통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이데아는요. 감각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수한 지성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니까. 자, 기계의 덕인 기억은 자, 기계의 덕 뭐예요? 용기죠? 아까 보셨잖아요. 용기는
니은에 대한 올바른 의견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는 옷의 광채가 아무리 세탁해도 없어지지 않은 것과 같다. 자, 괄안의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 뭐예요? 용기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괄안의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써라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의를 써라는 겁니다. 지금 나는요, 플라톤의 국가편에서 가져온 겁니다. 국가편에 나와 있는 용기에 대한 정의예요. 자, 우리도 정의 알고 있죠? 뭐라고 쓰면 됩니까?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한 올바른 의견, 올바른 소신의 보존. 자, 다음에 그때 2020년도에 이 문제가 출제됐는데 그에 의해 나왔던 문제 중에서 혹은 서양 윤리 관련 문제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요.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두 번째 발문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의 윤리적 입장에서, 자, 나를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렇게 뭐 같이 묶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입장에서 가의 윤리적 입장에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는 논변을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당시에 아마 제 예상이 맞다면 대부분 이랬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응을 보니까 당시 시험을 치셨던 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일단은 이 문제를 손도 못 대신 분은 가가 누군지를 몰라. 이거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굴까? 이게 누군지를 알아야지 가를 주장한 사람의 윤리적 입장을 비판을 하든 뭐든 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부류는 가가 프라타고라스인지는 모르겠지만 덕의 교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소피스트다 라는 걸 정당하게 추측을 내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중에 상당한 분들이 이걸 어떤 방식으로 글을 썼냐면, 자, 나가 누군지는 대부분 다 알아요. 이건 플라톤이다. 알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이다. 그런데 이제 가의 윤리적 입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이거 프로타고라스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소피스트다. 그러면 이 발문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거 소피스트니까 소피스트의 윤리적 입장이 뭐예요? 상대주의죠. 그리고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윤리적 입장이 요과 대변되는 보편주의 아닙니까? 그러면은 요 문제를 보편주의자의 관점에서 윤리적 상대주의의 입장에 논리적 모순을 써라. 요렇게 해석한 분이 해석해서, 그럼 여러분, 윤리적 상대주의, 논리적 모순 뭐 많아요. 자기 모순에 빠지기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자, 모순을 드러내는 논변을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했냐?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냈을까? 자, 그런데 요렇게 글을 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요렇게 해석하고 그걸 출제자의 의도라고 봐서 요렇게 쓰신 분도 저는 몰라요. 답안이 공개가 안 되니까. 답으로 채점되었을지 안 되었을지는 제가 확신할 수는 없어요. 아마도 상당수 분들이 이렇게 쓰셨으면 아마 답으로 채점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발문이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 출제자께서는 그런 의도로 출제한 것 같지가 않아. 자, 지금 가에 프로타고라스가 가에 지금 제시문 2개가 나와 있죠. 하나가 뭐죠? 첫 번째 제시문 있잖아요. 제시문의 핵심적인 논지는 뭐냐면 이게 핵심적인 논지예요. 덕은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덕을 가르칠 수 있다. 소피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덕의 교수. 그게 첫 번째 단락의 핵심이에요. 논지죠. 자, 두 번째 단락의 핵심이 뭐냐면 자, 지혜, 절제, 용기, 정의, 경건이 있잖아요. 이게 전부 덕의 일종이에요. 덕의 일종인데 용기에
용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비슷한데 용기의 덕은 아주 다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프라타고라스 편에 보면 자, 프라타고라스 편에 보면 대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되냐면 프라타고라스가 요걸 주장합니다. 덕은 가르쳐 줄 수 있다. 우리는 소피스트들이 그렇게 하고 우리 덕을 가르친다. 덕을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요 주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 덕을 가르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은 얘가 뭔지를 좀 알아보자. 그러면서 논의가 시작이 돼요. 논의가 시작되면서 지금 그 두 번째 단락 있잖아요. 두 번째 단락에 지금 프라타고라스가 이야기했을 때 소크라테스의 질문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덕은요, 본질에 있어서 하나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용기, 절제, 지혜, 경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용기, 절제, 지혜, 수많은 개별적 덕이 있는데 그 덕들은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냐? 아니면 마치 사람의 얼굴, 그러니까 동상이 있을 때, 금으로 만든 동상이 있을 때 여기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잖아요. 이렇듯이 그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것들이냐? 이렇게 묻거든요. 물으니까 지금 프라타고라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4개는 비슷한데 1개는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프라타고라스 편에 여기 발문 보시면 논리적 모순 있죠. 논리적 모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모순을 지적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방금 그 제시문에 나와 있는 프라타고라스의 주장에 대한 논리를 이 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라고 논박을 해요. 자, 제 생각에는 출제자께서 그걸 아는지에 대해 물어본 것 같은데 이게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소크라테스의 덕의 단일성 주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프라타고라스 편이 덕의 단일성 주장이 정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덕의 단일성 주장은 어떤 주장에서 나오죠? 이 주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덕일치, 그러니까 아레테는 에피스테메다라는 주장에 근거하여 덕은 하나다. 덕은 하나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지금 프라타고라스는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덕이 하나가 아니야. 완전히 본질을 달리하는 덕이 적어도 2개가 있거든요. 용기는 완전히 본질을 달리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걸 논박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요. 소크라테스의 지덕일치설과 덕의 단일성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덕일치설 한번 보도록 합시다. 덕이란 각자가 가진 고유한 기능을 잘 발휘하여 그 기능과 관련된 일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 인간의 덕이란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의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여 그와 관련된 일, 즉 인간으로서 최선의 삶을 누리기 위해 요구되는 것에 대한 참된 삶을 파악하는 일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 따라서 덕이 있는 상태는 이성을 완전하게 사용해 최선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참된 이성적 지식 혹은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죠. 이 상태가 인간에게서 최선의 상태가 됩니다. 자, 참된 삶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와 덕이 있는 상태가 같아요. 그리고 맨 홈편에 나와 있는 지덕일치의 논리는 이래요. 덕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다.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이라면 우리가 이성을 사용하여 그것을 바르게 이용했기 때문에, 달리 말해 참된 이성적 지식에 따라 그걸 지혜롭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돈은 그 자체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게 되는 건 뭐죠?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참으로 좋은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에 따라 돈을 이용할 때 돈은 좋은 것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정신적인 속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덕은 정신적인 것이 참된 이성적 지혜에 따라 바르게 이용된 것. 자, 무슨 말이냐? 아까 플라톤의 영혼 산무설 예를 들자면 기계 있잖아요. 의분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이건 그 자체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좋은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성의 명령에 따라서 작용해야 되잖아요. 달리 말하면 이성이 우리가 알려주는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한 참된 지식. 그것에 따라 이 부분이 작용을 할 때 얘는 좋은 것이 돼요. 그럴 때 이 부분과 관련된 용기의 덕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잖아요. 결국 이런 거예요. 모든 덕이란 결국 우리 안에 들어있는 정신적인 것들이 지식 혹은 지혜에 따라 잘 인도되어서 형성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눈, 코, 입이 모양이 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 절제의 덕이나 경건의 덕이나 지혜의 덕이나 용기의 덕은 개별적인 성격은 다 다르지만 그 바탕은 뭐예요? 금이라는 이야기예요. 동일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동일 본질. 그 동일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지식 혹은 지혜라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모든 개별적인 덕들은 지식에 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덕은 하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소크라테스가 덕은 하나다라고 했을 때 요것들 뭐 절제, 용기 뭐 이런 것들 사이에 어떤 성격의 구분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의 공통 본질이 지혜다, 지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덕은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덕의 단위성 주장이 나오는데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렸죠. 왜 이 주장을 했냐. 덕은 하나다라고 왜 이런 주장했냐. 모든 개별적 덕의 공통 본질이 뭐라고요? 지식이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시문 그러니까 원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덕의 단위성 되어 있고 자 프라타고라스 편에 프라타고라스의 주장을 논박하는 부분입니다. 자, 부끄러운 것들과 나쁜 것들로 자신만만해하는 자들은 다름 아닌 알지 못함과 무지로 말미암아서인가요? 하니까 프라타고라스가 이제 이게 속아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슬 나락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비겁한 자들인 걸로 드러나게 하는 건 무서워할 것들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가 아닙니까? 자, 비겁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용기의 반대가 비겁인데 비겁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잘 구분 못하는 애들 아니냐? 마땅히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애들이 비겁한 애가 아니냐? 이 말은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비겁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프라타고라스가 냉큼 알아차리고 이거 말려들은데 라고 생각하고 따르겠는데 거기에서 그렇지라고 이야기해버리네 세상에. 자, 그렇소. 이거 끝났다 이제. 프라타고라스는 나락에 빠집니다. 그러면 무서워할 것들과 무서워하지 않을 것들에 대한 지혜가 용기 아니냐? 이해되십니까? 덕이란 자, 예를 들어 절제란 뭐겠습니까, 여러분? 마땅히 즐거워할 것을 즐거워할 것과 마땅히 즐거워하지 않을 것을 아는 지혜. 용기란 마땅히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아는 지혜. 지식. 덕은 지식인 거예요. 지식인 거예요. 덕의 본질은 지식인 거예요. 자, 용기이고 이것들에 대한 무지가 비겁 아니냐. 그렇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까 5가지 종류의 개별적인 덕에 대해서 4가지는 같고 용기는 다르다 그랬죠. 거기에 대한 논박입니다. 용기든 뭐든 전부 개별적 덕의 본질은 지식이다. 자, 그래서 이해되십니까? 이게 프라타고라스의 그 주장에 대한 논박. 당신 지금 논리적인 모습을 범하고 있어. 이 말이에요. 용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덕들도 전부 그 본질이 지식이야. 용기도 지식이야. 그런데 왜 성격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냐? 지금 당신 그르소라고 이야기했잖냐? 자, 그래서 지혜, 절제, 정의가 서로 상당히 비슷한 이유는 그것들의 공통 본질이 지식이기 때문에 따라서 용기가 이것들과 아주 다르다면 자, 지식의 반대말이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논박을 하거든요. 자, 지식의 반대말이 무지예요. 자, 방금 지금 프라타고라스가 뭘 인정해 버렸어요? 덕들은 다 지식이네? 이렇게 했죠. 그런 식으로 지금 인정을 해버렸잖아. 프라타고라스가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나머지 4개하고 용기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얘네들의 본질은 지식인데 그럼 지식의 반대말은 무지 아냐? 그러면은 용기의 본질은 무지란 이야기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근데 방금 모든 덕의 본질은 지식이라며. 그렇죠? 자, 본질은 무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용기는 훌륭함의 부분일 수 없다. 이게 당신의 주장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덕들은 다 훌륭함의 부분이라며. 훌륭함의 부분이라는 이야기는 자, 개별적인 덕들은 덕의 일종이라 다 덕의 일종이고 덕의 본질은 지식이잖아요. 용기도 덕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덕의 본질은 지식이라 말이에요. 자, 즉 용기를 훌륭함의 부분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지혜, 절제, 정의와 아주 다르다고 주장하는 건 모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라타고라스 편에. 자,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에 대하여 출제자의 의도가 진짜
윤리적 보편주의의 관점에서 윤리적 상대주의의 입장을 비판하라는 게 출제자의 의도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프라타고라스 편에 나와 있는 프라타고라스의 주장의 모순을 논박하는 소크라테스의 주장을 쓰라는 건지 전체 주제는 덕의 단일성을 가지고 지덕일치설과 덕의 단일성이라는 소크라테스의 이론에 기초해서 그걸 쓰라는 건지는 제가 확신은 못하겠으나 제가 만약에 그 수험생이라면은 이 문제를 받았을 때 이렇게 출제 의도를 파악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출제 의도가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윤리적 보편주의 관점에서 윤리적 상대주의의 논리적 모순을 이끌어내는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의도였으면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방식의 출제 의도로 출제되었으면 이거는 뭐 프라타고라스 편을 읽지 않은 사람은 못 씁니다. 못 쓰는데 그래서 생각은 해봤습니다. 출제자가 그렇게 잔인한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자, 여러분들 딴 이야기를 할 필요 없고 이 문제를 통해 지덕일치설과 덕의 단일성 주장을 잘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 봅시다.